예, 신년 특집으로 2023년 올 한 해를 예측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수, 진보, 양진영의 두 원로와 함께하는 코너예요. 2023 정치권 5대 예언. 먼저 어떤 분들을 모셨는지 소개하고 제가 코너를 더 소개하죠.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니 제가 두 분을 단독으로는 뉴스쇼에서 뭐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는 건 처음입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뉴스쇼는 그런 것 같네. 뉴스쇼는 그렇습니다. 예. 딴 데서 봤지. 딴 데서 보고 아, 나는 유인태 총장께서 나오신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아니 저보고 나오신 게 아니었어요. 반갑습니다. 아니 새해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장관님, 고모님. 우리 뭐 정치인들의 소망이라는 게 뭐 늘 하는 소리지 뭐. 뭐요? 나는 남북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남북 관계 좀 예.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뭐 양쪽 다 맨날 전쟁 이야기만 하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야 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 너무 불안하지. 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 남북 관계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할 일이 있느냐 건강하게 벽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유인태 총장님은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뭐 신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대선거구제 예. 저게 사실 노무현의 꿈이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좀 바꿔주시면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총리 추천권을 거기서 추천한 총리를 하겠다. 사실 그때부터 그 연정의 생각은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때 주로 제가 정무수석이라 예. 그 선거법 협상을 그때 한나라당하고 했잖아요. 예. 홍사덕 원내 총무하고 주로 협상은 했고 예. 예. 그때 사무총장이셨어. 내가 만나서 같이 내가 이때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역구가 서울이라 예. 그거에 상당히 반색을 했어요, 두 분은. 근데 결국 영남의 벽에 막혀서 부딪혀서. 무산되고는 말았는데 어쨌든 그 노무현의 꿈이 그 올해 네. 딱 20년 됐는데 육공화국 지금 35년 동안에 하여튼 이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제 이 소선거구가 이게 하여튼 화근을 불러왔잖아요. 국민을 점점 더 이렇게 분열시키고 네. 뭐 두 나라 지금 두 공화국의 국민들이 살고 맞습니다. 동거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선은 그 정치개혁부터 해야 돼요. 정치개혁. 그래서 하여튼 올해 그 꿈이 이루어지려나 하는 좀 그 설렘 같은 게 있어요. 예. 다당제, 예, 다당제. 선거개혁의 예.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개인적으로는 역시 건강이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개인적인 꿈도, 예, 뭐 국가적인 꿈도. 저는 하여튼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 소선거구제가 이게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설레시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고. 아니 장관님 저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15대부터 했으니까 96년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셨고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도 시작하면 물론 그때 뭐 제야운동이 그것도 뭐 광범위하게 보면 정치지 뭐. 그렇죠. 그러면은 한 40년 대학 되셨을까요? 다닐 때 64년, 65년 한일에서 그 비준 반대 운동할 때부터 그 그러네요. 운동권에 들어가면 그것도 뭐 질주 정치지.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오신 건 한 30년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 그건 뭐 96년에 15대 국회의원 되고 들어왔으니까. 예. 얼마나 되셨죠? 제가 국회는 선배 아니에요. 14대 들어왔잖아요. 92년에. 세상에. 이제 14대 국회 처음 들어왔죠. 그러니까 정치권 제도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시작하신 걸로만 해도 두 분이 뭐 거의 30년 안팎의 예.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음.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두 분과의 대담은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두 정치 고수의 예측, 전망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좀 꾸려봤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뭐 바탕으로 한 분석 이런 거 아니고요. 순전히 두 분의 감과 촉, 내공의 힘으로 예측을 해보는 아이, 겁니다. 우리 정도 되면 뭐 감히 과학적이지. 감과 촉 그 자체가 과학입니까? 자체 과학적이지. 하지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예, 틀리셔도 괜찮으니까요. 예, 내공, 감, 촉에 충실해서 오늘 예측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올 한 해 캘린더를 쭉 펴놓고 달력을 쭉 펴놓고 봤을 때 두 분이 예상하시는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일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총장님? 아니 글쎄 전 지금 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뭐 저번에 국회의장단하고 만찬 때도 예.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었고 또 후보 시절에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그 뭐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 네. 이걸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저게 법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원래는 선거구 확정을 하게 돼 있어요. 4월 10일이더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게 지금 선거제도 문제가 그 뭐 제일 큰 지금 정치권에 뭐 화두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4월 10일 고무렵을 그러면은 고무렵에 이제 선거법이 정해지는 그 무렵을 가장 큰 일정, 가장 큰 사건이라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고요. 고모님 어떠세요? 그래요. 뭐 당으로 보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은 전당대회. 전당대회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무난하게 잘 원만하게 치러져서 예. 탈 없이 대표가 잘 선출되면 여당 구실을 하는 거고 아하. 내년에 총선 앞두고 이번 당 전당대회가 그 혼란스럽고 오히려 당의 분열만 가져오면 그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게 이제 당만 문제가 아니라 저게 잘 못 치러지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 차에 이끌어가는데 큰 부담이 되죠. 네. 그 당이 이제 잘 치러지는 것이 그 전국으로 봐서도 중요한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고 그것과 곁들여서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그 선거구제 개폐라고 하는 것이 근 뭐 그 20년 가까이 그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 오래전부터 네. 선거구제는 중대 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원래 대통령은 그 대선 하기 전에 네. 후보 시절 경선 시절이구나. 대선 후보 경선 예, 예. 시절에 그때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이 기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공약이 떠올라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꼭 내 임기 중에 해봐야겠다.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 검사 출신이라는 게 뭐 꼭 뭐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경선 때도 그 소선거구 갖고는 이게 분열과 갈등을 넘어갈 수 없다. 선거구제는 중도 선거로 개편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있었는데 개헌은 아주 부정적이었고 개헌은 그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관심이 있었어요. 의지가 보였습니까? 의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관심은 있었어요. 아니 국회의장 초청 의장단 네. 초청 만찬을 했잖아요. 네. 몇 달 전에. 그때도 김준표 의장이 그 개헌 문제를 꺼내니까 뭐 개헌도 해야 되지만 그 이 선거제도 이 정치 관계 승자 독식의 예. 이 선거제도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아, 대통령이 오히려 말을 더 그렇죠. 그때는 곁들여서 뭐 질문한 것도 의장단하고 어. 만찬 자리에서 그 예. 보도도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당한 의지가 실려 있다고 자, 봐야죠. 그러면 금년에 선거구제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되면 네. 그건 뭐 한국 정치가 완전히 정치사에 큰 와. 지형이 바뀌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지형이 수도 바뀌는 있을 만큼 지금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정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바람의 영역이 아니고. 나는 여당은 예.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면 음. 뭐 영남 의원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야당이지. 야당.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다수 의석으로 야당이 좋습니다 합시다 하고 밀어버리면 나 쉽게 되는 거지. 근데 야당이 내부 사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영원한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을 비워야지. 그 사람들이. 그 이유는 이제 워낙 거기서 텃밭에서 이른바 텃밭에서 자기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데 판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건 뭐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 지역에 예. 굳이 뭐 중대선거구에서 뭐 위험을 감수할 생각 없지 그 사람. 자, 그러면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저러한 상황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나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 현역 의원들의 그 벽을 넘기 어려울.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보통 꼴통이 아니거든. 이거 뭐 제끼면 방법이 없지. 근데 여당은 뭐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대통령의 의지만 실려 있다고 하긴 하면 네. 여당은 그냥 따라가요. 그 예. 정권 초기기도 하고 대통령의 힘이 여당 있으니까. 따라가는데 야당 꼭 대통령이 하자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어려울 것 그건 같다. 유인태 총장이 잘 알아서. 유인태 총장님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 승자 독식의 현 소선거구를 좀 개혁해야 된다까지지 꼭 중대선거구라고 하는 이 방법론은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그렇죠. 문제는 승자 독식의 지금 이 고질병을 걷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다양성이 보장되고 비례성이 좀 강화되고 예. 뭐 그런 이제 선거제도가 뭐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흔히들 이제 독일식 그 정당 명부라고 하는데 예. 그게 제대로 좀 되려고 그러면 국회 의석수가 뭐 지역구를 확 줄일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늘어야 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국회 의석수가 많이 느는 거를 용납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는 꼭 중대선거구다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있고 이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여러 군 한 7, 8개인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발의가. 해야 되는데 저게 가령 저거는 지금 이 같은 정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예. 영남 저 좋은 텃밭 지키고 예. 있는 사람들하고 험지에서 나가는 사람들하고 시각이 다르죠. 다르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달라요. 한데 근데 민주당은 명분상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걸 공약을 해서 그때 뭐 안철수 아직 의원이 저쪽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예. 그럼 의총에서 한번 의지를 보여라 그래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그랬었네요. 그때 안철수가 저쪽으로 가는 걸 좀 막아보려고 예. 그래서 이게 정치 교체 예. 선거제 개혁을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을 했고 전당대회 때 또 이 결의를 해요. 그러니까 명분상 민주당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렵게는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딱 중대선거구라고 했었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정치 교체, 정치 개혁. 이게 그 정치 개혁의 이제 선거 제도를 아니 선을 그때 본다. 얘기했던 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좀 다양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결국 기호 1, 2번만 지금 생존하는 생태계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기호 3번, 4번 정당들도 이
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도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꼭 중대선거가 되든 아니면 뭐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예. 하는 거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 그건 전 어차피 그리고 이건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 예. 논의를 해야 되고 김진표 의장은 전원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300명 의원이 다 모여서 그 저기 뭐 며칠이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라고 보고 가능성이 크다고 아, 봐요. 가능성이 크다. 예. 아니, 희망이 너무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뭐 희망도 좀 들어갔지만은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긴 대통령이 저렇게 그 의지를 밝혔고 이쪽은 의총 전당대회를 거쳐서 민주당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 가지고는 뭐 조금 저기 그러니까 굉장히 난항일 겁니다. 이해관계가 다 민주당 안에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렇죠. 이건 정당 간의 대립이 아니에요. 예. 의원들 간의 대립이라고 봐야 돼요. 예. 쉽지 않다는 거는 예. 동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상 민주당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우여곡절은 있지만 될 것 같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엇갈린 상황. 이재호 상임 고문은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잘 치르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수월함 그렇습니다. 혹은 어려워질 것이냐 수월해질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연말연시 지내면서 가장 급부상한 사람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예. 지지율이 쭉 올라갔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순 쭉 치고 올라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딴 사람들은 김기현처럼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한 것이 좀 김기현보다는 좀 덜하지. 김기현 상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먼저 치고 와서 예. 먼저 열심히 달렸죠. 먼저 제일 먼저 선언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예. 또 당원들은 그 100% 당원만 갖고 선거를 한다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당원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지지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다가 아니라 윤심이 실렸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윤심이 실렸다는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작용을 그렇죠. 했죠. 왜냐 그러면 뭐 저 관저에 가서 뭐 밥도 뭐 2번 먹고 예. 그리고 뭐 또 그 윤내과이라고 하는 장정호이도 뭐 밀어주고 뭐 그러니까 예. 윤심이 김기현을 미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난 작용을 했다고 봐요. 작용을 했다고 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당 지지층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아직 결심을 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 그건 것 같아요. 결심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거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망설인다면? 아니 그게 아주 그 상식적으로 말하면 예.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다고요. 왜냐 그러면 현재 공직이 있잖아요. 아 지금 대통령의 위원자로 있는 저출산 뭐 위원회 부위원자로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그 부위원장이고 또 무슨 기후 대상가 뭐 2개를 겸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예. 자기가 임명할 때 대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임명을 했을 텐데 임명한 지 2달도 안 돼서 대표 나간다 그러면 임명권자의 아주 우소지죠 권위가. 아니 그때 그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 나 의원이 겸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상근이 아니다. 아니 상근 아니라도 정부직이잖아요. 예. 정부직이라는 게 뭐 꼭 상근해야만 정부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정부직과 당 대표를 겸하기는 어렵다. 그건 못하지요. 정부직은 일종의 공직자인데. 그러면 사표 내면 되잖아요. 사표를 내. 바로 그 문제지. 예. 2달 후에 사표 낼 사람을 공직을 임명했다. 그럼 대통령 임명권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임명권이 우스워져 버립니까? 정부 자체가 우선권이 되는 거지. 뭐 당 대표 출마할 사람을 갖다가 뭐 정부에 그것도 2개씩이나 임명해 놓고 무슨 뭐 정부직이 무슨 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뭐 대사가 이게
뭐 동네 반장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일절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자를 주는 자리인데 예. 당대표 나올 사람을 뭐가 그리 급해서 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2달짜리 정부직을 임명했느냐 이래 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초기에 아주 정부 자체가 아주 우스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 임명장을 줄 때부터 대통령은 나경원 당대표는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한 거라고 보세요?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파악을 했으니까 준 거지. 저분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그러면 임명을 못 하죠. 누가 한두 달 임명하려고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한두 달짜리 누가 임명하겠어요. 그런데 임명해놓고 보니까 지금 아마 나 의원도 임명할 때 임명장 받을 때는 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임명장 받고 뭐 지지도가 자꾸 나가고 이러니까 또 대표도 나가보겠다 이래 되니까 뭐 당원들이야 깊이 생각 안 하고 뭐 인기 투표하는 거니까 그거야 지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를. 이게 나 의원 입장에서도 1위가 나와 버리니까. 근데 1위 아니라 이게 뭐 안 나가기도 쉽지 않거든요. 1위 아니라 특대에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을 굳혀야지. 나는 당분간은 정부직만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직을 안 하고 나는 대표를 하겠다 그러면 진즉 일찍 그럼 그만둬야지. 일찍 그만뒀어야 돼요. 지금 일찍 2달 남았는데요. 2달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그만둬야 돼. 왜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도 뭔가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뭐 막판까지 가다가 이제 한두 달, 이제 2달 딱 남았는데 이제 막판에 그것도 할 생각이 있으면 연말에 그만뒀어야 돼요. 해를 넘기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해를 그만뒀지 말아야 돼요. 1월 달 들어서서 1, 2월 남았는데 3월 8일 하는데 1월 달 가서 앞으로 질질 끌다가 등록할 때 정부직 그만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의 자세. 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제에서 세배하러 왔을 때 제가 만났죠. 얼마 전에 만나셨네요. 그러면은 세배면은 네, 물어봤어요. 나 의원한테 나올 거냐고. 결심이 섰냐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뭐 결심이 안 섰다 그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오고 싶어 연말에 그만뒀어야지 그래도.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말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가서 그만두겠다 그러면 막 그만둘 수는 있죠. 그게 무슨 뭐 임명직이라는 게 못 들어오라는 법은 없고 본인 그만둘 수 있죠. 그만두고 당대표 나올 수도 있어요. 나 그렇게 하려면 결단을 처신을 좀 분명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인상.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직을 사표도 안 낸 사람이 무슨 당 대표 신년회 하는데 뭐 나가서 당대표 인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대표 출마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부 꼴이 우리가 볼 때 정부 뭐 하는 정부냐 이렇게 사람 하는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하려면 일단 빨리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든지. 알겠습니다. 정부의 체면도 자기 체면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체면도 있잖아. 임명권자 체면도 있잖아. 임명권자 마음이 지금 없는 것 같으세요? 나경원 의원한테? 마음이 있고 없고 안에 공직을 임명할 때는 당대표 출마 안 할 거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됐고. 유승민 돌풍은 이대로 그냥 뭐 하락세로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락세인가요? 당신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하락세가 맞고요. 당신은 뭐 원래부터 하락이니까. 전체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뭐 상위권이고요. 그렇죠. 예. 당신만 하면 1차전에서 당선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얘기는 결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결선에서 1, 2등 놓고 결선하니까. 뭐 결선에는 잘하면 뭐 2등이라도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1차전에 되기는 당신만 갖고 하면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당 지지층 대상한 여론조사에서 4등 아니면 5등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그 결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니까 뭐 그냥 여론조사라고 치고 나 당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만나본 분위기가 아마 뭐 1차전에서 당선되기는 어려울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 1차전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분위기가 아니라 아예 컷오프 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4명 안에 음, 못 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컷오프도 당원 투표를 한다니까. 예. 컷오프 글쎄 뭐 몇 명 나올지 모르면 그래도 뭐 유승민 정도 되면 아. 컷오프에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어. 그건 참 본인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지.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아예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솔솔 나오나 봐요. 출마 안 하기는 지금 너무 나가지 않나요? 아, 아까 나경원 의원은 출마 선언을 하려면 빨리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의원은 출마 안 하려면 또 그 선언을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너무 나갔지 않았나요? 출마 안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안 하면 그럼 뭐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래 되면 당에 대해 정치력은 많이 줄어드는 거고. 당내 정치력? 예. 그러면 뭐 한 4년 있다가 뭐 대선 나간다 그러면 그때 또 뭐 정치 지혜인 수시로 바뀌니까 예. 바뀔런지 모르지만은 나 이번에 대표를 안 나가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뭐 싱거운 사람이야. 뭐 시큰하다. 뭐 안 될만 하니까 안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좀 리스크가 크지. 싱거운 사람이야 얘기가 나올 수 뭐 있다. 싱거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만약 저 이재호 장관님 같으면은 무조건 나갑니까 이 상황이면? 이 상황은 후퇴할 방법이 없지. 퇴로가 없습니까? 퇴로가 없지. 오케이. 유인태 총장님은 국민의힘 얘기는 그냥 듣고만 계시네요. 아니 근데 전 예. 지난번에 그 18년 됐던 그 선거 거기도 그 선거 제도를 바꿨잖아요. 대표를 뽑는 맞습니다. 선거 예. 제도를 예. 뭐 100% 음. 그 당원 투표로만 하고 또 결선 투표까지 예. 그 도입을 하고 예. 유승민 하나가 그렇게 겁이 났든지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쪽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되든 저렇게 그 뭐 누구 말로는 이제 뭐 축구하다가 골대 옮겼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그때 그거 옮겼을 때 예. 사실은 이게 출마할 그 정내미가 다 떨어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정내미가 떨어졌을 거다. 자기 하나 하려고 그러고 저런 모양을 연출하면서 된 대표가 내년 총선에 무슨 표가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어요? 총선 때쯤에는 다른 인물이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선대본부장으로? 말하자면 뭐 한동훈 장관 얘기 이런 거. 그러고 또 예. 하나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 중대선거구 얘기 나오니까는 유승민이 아주 환영한다고 반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이것도 참 우리의 비극인데 그 체리 따봉까지 보내면서 쫓아낸 대표하고 한 당을 지금도 거기 아직은 그 당원권 정지지만은 저 당협위원장 아니에요. 예. 그거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을. 근데 지금 기호 1, 2번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생태계니까. 예. 저는 그런 소위 그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를 같은 생각을 가진 아마 앞에 앉은 우리 고모님도 그 당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이쪽보다 이제 지금 앞으로 더 정치를 한다 그러면 아니 이를테면 아니 가십니까? 나 정치 안 하니까. 아니 이를테면 그 따로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제가 바뀌어서 다당제가 그 되는 생태계가 이게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가 그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당을 하나 만들면은 그건 전 상당한 좀 파괴력이 있다고 파괴력이 보세요? 있다고 보죠. 다당제가 저는 되면은 뭐 그쪽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도 예. 그 지금의 이 생태계 속에서 무슨 수박이니 하는 모욕을 들으면서 네. 하는 사람들도 서로 갈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다당제가 돼서 갈라질 사람들 좀 갈라지고 국민들은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예. 어쨌든 뭐 뭔 선거제도가 되든 이게 좀 공천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의원들을 다 포용을 못해요. 다 공천을. 선거제도가 그렇죠. 개혁이 되면은. 예.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도 갈라지게 돼 있고 알겠습니다. 저쪽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4, 5당 그 원내에 한 4, 5당 체제가 돼서 그렇게 바뀔 거니까
뭐 유승민은 이제 선거제에 아주 그 반색을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뭐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아. 이 선거제도에 힘을 쏟았다가 아하. 이게 되면 신당 그러면 창당해라. 그렇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 하고 여기 지금 이 배신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뭐 미련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죠. 아. 그 맞아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예. 정치 지형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양당제이자 다당제가 되니까 네. 여러 가지 국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죠. 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유승민 의원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안 나오려면 지난번에 국민이 이미 전당대회에서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라고 네. 결정했을 때 네. 그때 던졌어요. 나는 안 한다. 아. 그랬으면 국민들도 상당히 지도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기대를 계속 할 텐데 그래도 뭐 계속 나올까 말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지도부하고 싸워쌌고 또 대통령하고 맞서고 계속 그렇게 해 나오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나 안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서 안 되는 것도 꼴이 우스워지지만은 나가지도 안 하고 지금 그만두겠다 해도 사람 꼴이 말이 아니지. 아니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가는 게 선거제도 바꿔가지고. 근데 선거제도 바뀌어야 그게 지금. 아니 이제 바뀌어야 말이죠. 아주 반색을 하고 환영했으니까. 아, 유승민 거기에 의원이 매진을 하래. 유승민 의원이 환영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접는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예측에 들어가죠.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대표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자, 촉을 좀 지금 세워주세요. 1월 5일 기준입니다. 뭐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이재호 고문님? 그 전혀 어. 1월 5일 오늘 현재 예. 누가 될는지는 전혀 윤곽이 안 드러납니다. 아, 정말 안개 속이에요? 정말 안개 속이 아니라 예. 이 대부분의 당심 여론조사하면 뭐 누가 몇 프로 예,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들 감이 없다. 저런 사람들 갖고 내년 총선 이끌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국민들 속에 널리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현재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전혀 무의미할 뿐더러 또 예측이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안 하고 지금 오늘 현재 나와 있는 사람이 뭐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아직 아니지만은 뭐 윤상현, 조영태, 뭐 이런 조경태. 어차피 선언한 사람은 김기현 의원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여론조사에 몇 프로 나오는 사람이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이런 거잖아요. 김기현하고 권성동 둘은 윤심을 넣고 한판 홍역 치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대개 홍역 치를 겁니다. 되게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든 김기현이든 어차피 윤심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철수도 뭐 나도 뭐 친윤이다 하는 거는 그냥 그 립 서비스고 누가 뭐 남이 친윤을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표 들려고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도 그런 작전을 해갖고는 표가 안 갑니다. 나는 뭐 중립이라든지 나는 총선 승리에 관심이 있지 나는 친윤 비윤 관심이 없다든지 뭐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표가 가지 뭐 거다냥 윤심에 걸친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쓰면 그건 표가 안 답니다. 권성동, 김기현 두 분이 큰 홍역을 치를 거란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둘 다 서로가 윤핵관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홍역을 치른다는 건 어떤 식으로 치러요? 그건 뭐 아무래도 그냥 하여튼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날 거예요.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대립이 좀 보통 갈등이 있는 게 아니지.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원조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권성동이는 자기가 원조 윤핵관을 보잖아요. 원조 윤핵관을 볼 때는 김기현은 가짜 윤핵관이라고 볼 것 아닙니까? 또 김기현을 볼 때 내가 원내 대표할 때 당선시켰는데 했는데 내야말로 진짜 윤핵관이다. 현재 윤핵관이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싸움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질리게 만드는 거지. 피자 뭐 진윤이다 이 싸움이 국민들을 볼 땐 제가 진짜 한심한 보니까
그러나 그 고비는 넘어야 될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왜냐 그러면 권위 출마 안 한다면 몰라도 출마 선언했는 순간은 예, 예. 그 고비를 한번 넘게 돼요. 그러니까 아, 오늘 현재 누가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은 전혀 무의미하고 또 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유인태 총장님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무의미하다고 해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말씀하시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 잘했더만요. 아, 예. 다들 맹- 맹구. 맹- 맹구 학교 갔다 이랬죠? 뭐 저요 한다고. 노관심인 유인태 총장님과 지금은 예측 불가라는 내 이재호 생각은 장관의 이 답변도 뭐 답변이죠. 네. 이렇게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23 정치권 5대 예언 이재호 유인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 검찰이 올 3월 안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결과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3월 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고비가 한번 올 거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단일 대우로 갈 것이냐, 분리 대응할 것이냐 이런 고비. 자, 단도직입적으로 예측 질문부터 드리고 갈게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호 고모님. 그렇지 뭐 남의 당 이야기인데 뭐 내가 뭐 나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대표직 내려놓을 것 같습니까? 쭉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2월 하여튼 3월 이전에 예. 나는 기소는 된다고 보고 음. 그러니까 당 대표가 기소되었는데 지금도 하나 이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줄기소인데 그걸로 끝나면 또 모른데 또 여기에 FC 문제가 기소되면 대장동 문제 또 나머지 문제가 또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할 걸로 말이에요. 검찰이 그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 이걸 막 하나하나 아주 그냥 총선까지 가요?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당 대표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이 어려우실 거예요. 아주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는 뭐 불가피하게 한다고 보고 구속은 아니라도 기소는 한다고 보고 예. 기소돼서 재판을 2개 받잖아요. 선거법하고 이거 하고 네. 재판을 2개를 받는 당 대표를 모시고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운다. 민주당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민주당이 할 것 같습니까? 난 내부에서 뭐 그 연초인가 뭐 민주당의 고문인 저 문희상 고문이 뭐 교토 3구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나는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기소돼서 재판받는 대표를 모시고 총선 전략을 세운다? 그럼 힘들걸요. 힘들어요. 네. 결국 뭐 내려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려놔지게 될 거다. 그래 그걸 예상해서 당헌에 뭐 기소돼도 당대표는 유지하도록 해놨는데 해놨어요. 그건 그냥 해놓은 거고. 그냥 해놓은 거고.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막상 기소돼서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당의 일은 태산처럼 밀려 있는데. 알겠습니다. 총선이 네. 없으면 모를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자, 이재호 총장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내다보세요? 제가 이재호 총장이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예. 유인태 총장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소된 거 가지고는 그렇게 치명적인 뭐가 못 된다고 봐요. 저는 기소가 돼도 선거법하고 후원금 문제는 그리고 이미 다 무혐의했던 거고 그럼 본인이 뭐 그 쌍방울 관련이라든지 대장동에서 뭔가 비리가 드러나면 그건 뭐 말할 여지가 없고 아마 그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증이 나오면 뭐 물증이나 증거가 나오면 예. 그 문제에서 근데 이제 가령 지금 그 측근들 예. 지금 이제 기소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믿는다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그 뭐 아주 최측근이라고 본인 했던 사람들의 비리가 그것도 아주 확정이 되면 저는 그 대표직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봐요.
결국 성남 FC보다 이제 그다음 대장동과 쌍방울 쪽 그거 하고 이제 그 지금 부인하고 있는 측근. 두 측근이 뭐 확실하게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게 네. 이제 드러나면 재판 그럼 과정에서 기소가 기준이 아니고 물증까지 나오는 단계까지는 가면 그땐 좀 어려울 거다. 그럼 어렵죠. 기소 정도로는 아니 기소는 지금 나온 그 선거법 그거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사실 유포 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잖아. 그건 별거 기억을 그게 못할 소 얘기하는 수도-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뭐, 성남 FC 대장동 뭐 이런 거요. 이재명 대표가 또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보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가 아니 뭐 그것도 그 신령 교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했다는 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금방 잊어먹는 저도 좀 그런 체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억 잘 모른다고 했다는 거 하고 이거 지금 성남 FC 후원금 문제 가지고는 기소를 해도 그걸로 저는 그건 굉장히 약하다고 보죠.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내용 사실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아니 계속 지금 그 당시 야당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가 그 700억의 그분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떠들어놨으면 뭐라도 다만 뭐 700억이 아니라 뭐 70억이라도 받은 7억이라도 받은 뭘 하나 물증을 들이대면 그건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증까지 나오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뭐 대표직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정치 생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끝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전에 기소되는 정도로만은 당대표직 내려놓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지금 그 두 건은. 예. 근데 지금 이재호 고모님 말씀 들어보면 기소만 돼도 그래서 불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총선 못 치르기 때문에 대표직 그만두게 그거는 될 것. 잘못하면 오히려 탄압으로 비칠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약간 의견이 갈리시네요, 두 분이. 알겠습니다. 사건들 좀 굵직한 거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인물로 넘어가 보죠. 인물. 2023년 신년에 주목하는 인물, 떠오르는 인물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이재호 고모님. 이제 내년에 선거잖아요. 네. 또 윤석열 정부도 2년차 들어가니까 이제 정부 측에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선거 준비를 하려면 선거에 내보낼 사람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내각에서 빼야 되잖아요. 나갈 사람들은 정리해야죠. 예. 내각에서 빼야 되잖아요. 예. 나는 아마 그 정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을 빼낸다면 제일 1차적으로 빼낼 사람이 한동훈 같아요.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네.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장관을 임기 끝까지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차피 보통은 한 없죠. 1년 지났으면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장관 끝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건 아닐 텐데요.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니까. 예. 정치하려면 국회는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두면 변호사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체질이 변호사에 가고 양이 차겠어요. 양이 차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총선 출마한다고 보고 출마하려면 금년 연주에는 언제쯤 그만두고 나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검사했던 사람인데 대선 나간다고 펴고 오는 게 아니니까 좀 정치적 이미지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람은 똑똑하고 아주 그런데 정치적 이미지가 없잖아요. 저 사람 정치인이다,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근데 그걸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정치적 이미지는 지금 이미지와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지금 이미지는 아주 꼴통 검사 이미지지. 그 이미지로는 안 됩니까? 그 이미지 갖고는 여당 공천으로 받아갖고 어디 여당 텃밭에 가면 몰라도 예. 이게 어디 진짜 험지에 가서 그 이미지 갖고는 우리가 국회의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그 이미지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좋은 자리 공천 받아서 전체 선거를 이끄는 선대본부장 얼굴 이렇게 쓰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친윤계에서 계속 한동훈 나왔죠. 장관이 무슨 정치를 했다고 얼굴로 무슨 선대본부를 이끌고 그럴 까면 아니고
아, 선대본부장감도 아닙니까? 아, 아니, 선대본부장이라는 게 선거를 총지휘해야 예. 되는데 자기 선거도 해야 되는데 아, 자기 선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어디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해요. 아하. 그리고 한동훈 이름 갖고 뭐 국민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갖다 바치고 누가 하겠어요. 팬클럽 정도 생길지는 모르지만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꽤 높게 나오지 않아요? 그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음, 그건 총- 인기 조사지. 총선이라는 거는 하기는 뭐 중도 어느 까지 정도 다 그래도 올라야 뭐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저 사람 정치하면 잘하겠다 뭐 이 정도 돼야지. 예. 그냥 뭐 윤석열 정부의 실세다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뭐 사람 똑똑하고 뭐 민주당하고 잘 싸운다 뭐 요거 갖고는 국회의원 하기는 어렵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한동훈 장관이세요? 그렇지. 왜냐 그러면 어차피 그만두고 나와서 예.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 출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현재 내각에서 지금 있는 내각 오늘 현재로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출마할 사람으로 뽑아낸다면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유인태 총장이 꼽으시는 올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대 선거고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네. 그 이름이 뭐 정치개혁 2050인가 맞습니다. 그 청년 정치인들 네. 그 모임이 있어요. 예, 모임. 모임이 있어요. 그래 뭐 좀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의정 활동 그중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거기 중심이 뭐 몇 명 있잖아요. 이탄희, 뭐 천하람 천하람, 뭐 이런 예. 분들입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이 중진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원숙한 의정 활동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잖아요.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여기가 차분하게 원래 이 내공이 있으면은 소리 안 질러요. 주로 소리 빽빽 지르는 건 그 속이 빈 사람들이 그 빽빽 그렇습니까? 지르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요? 네, 국회에서. 예. 근데 뭐 보니까 제일 지금 아주 성숙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예. 이 지금 선거제 개혁 가지고 상당히 뭐 전국을 다니면서 저걸 토론회도 하대요. 하고 그래. 이탄희 그리고 의원. 그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입니다. 같은 경우는 그 고향이 대구인가 그렇죠. 예? 고향은 대구인데 이제 지금 지역구는 순천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기 가서 한번 이걸 저는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보고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이나 또 이번에 사실 앞으로 우리 정치를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저는 끌어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거기 누가 있냐면은 말씀하신 이탄희 의원, 천하람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예. 있고 그다음 민주당으로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 모임에. 이거 다 괜찮은 사람. 예, 다들 뭐 그 앞으로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좀 성장하려고 해도 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2050 정치개혁을 모임에 있는 그 청년들, 청년 정치인들을 가장 주목하신다. 예. 그들이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최근에 JTBC가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하나 신년 특집으로 돌렸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비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62.6%. 62점. 예, 윤석열 대통령도 비호감 62.6, 뭐 호감이 34점. 호감도도 똑같이 나왔어요. 호감도도 소수점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34점 뭐 상가 그래요.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따로따로 조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대로 해석해야죠. 어떻게 해석해요? 그대로 해석해야죠. 호감도가 36.4가 나왔군요. 이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양쪽이. 그 대통령의 호감도가 34점 얼마나 가는 거는 그건 좀 적게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34점 얼마나 가는 건 많이 나온 거고. 그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비호감도가 62.6이 나왔는데요. 비호감도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한 거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됐다고 하는 거에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호감도, 비호감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라판이 말이요. 나라판이. 뭐 어떤 신문에 봤지만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4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 뭐 결혼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 시킨다. 내가 옛날 같은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은 내가 영남 남인 출신이요. 남인. 네. 우리 집안이 예. 조선조 200년간 남인으로 벼슬 한번 못 해본 집안이요. 예. 숙종 때 반란했다 그래갖고. 아. 그래갖고 영남으로 쫓겨내려가서 그냥 양반, 시골 양반이지 뭐냐. 벼슬 한번 못하고 예. 야인으로 200년을 보낸 집안이요. 예. 우리가 남인 집안이요. 예. 남인 꼴통이요 아주 우리가. 근데 그 요즘을 하면 제야지 옛날 남인이라는 게. 예. 내가 어렸을 때도 서인들하고는 혼사는 물론 예. 서인들하고는 예. 그 서인의 대표적인 송시열 집안 아니요. 내가 송씨 집안하고 혼담이 좀 있었어. 그랬더니 뭐 큰아버지가 뭐 어떻게 알고 막 소화를 안 된다 말다. 아 어디 서인과 남인이 결혼을 하고. 그랬던 지역이 있다고 옛날 조선조가 그래서 예, 나라가 예. 이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래 정치의 성향이 다른다면 밥도 같이 안 먹는다면 혼인도 안 한다 하면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조선의 200년 전 분열하고 똑같은 이걸 극복할 생각을 정치인들이 해야지 뭐 자기 모두 대표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심각한 문제라니까.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선거제도를 말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 아주 이번 기회에 나왔으니 잘 됐으니까 예. 선거제도도 중대선거제로 아주 확 바꾸고 예. 그것도 뭐 적다이 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수가 줄인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려면 인구 한 100만 단위로 50개 선거구를 해갖고 한 선거에 4명씩 뽑는 이런 혁명적인 걸 하고 한 선거에 한 명씩 상원을 한 50명 뽑는 이렇게 전체로 한 250명. 미국식으로 바꿔요 상원하원. 250명을 하면 국민들도 그건 좋아하지 의원도 주니까. 예, 그래서 좋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뭔가 혁명적으로 중대선거제로 바꿔서 정치지형을 바꿔서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는 예. 이게 중간에 가서 이게 완화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연되면 아마 지금은 저 성향이 다른 밥도 안 먹겠다는 게 40%지만 내연되면 아마 그게 50% 총선 지나고 나면 그게 50%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래 되면 나라 꼴이 되겠냐고. 진짜 좋은 지적이시네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지금. 이 200년 전 조선조 때 분열 같은 분열, 그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느냐고. 내가 광주 교도소에 감옥을 사는데 예. 광주 항쟁으로 홍남순 변호사가 내 앞방에 왔어. 예. 앞방에. 그냥 우리는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 있고 이제 홍남순 변호사 뭐 박성무 의원 광주 사태 주모자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에 서울서 내려가 이감 갔으니까. 그 통발을 하잖아요 저녁에. 그 홍남순 변호사 내보고 그래. 그때는 뭐 국회의원 하기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이 회장 그랬으니까 내가 제야단체 회장이니까 이 회장. 남인이죠. 그러다가 내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 들었으면 그냥 우리도 남인이요. 홍남순 변호사 그 원로 변호사 있는 변호사가 그래 우리도 뭐 다 남의 홍씨 우리도 남인이고 뭐 다 남인 줄 안다고. 감옥에서 그 원로 변호사도 아직도 그래 남인 찾고 서인 찾는 이 판인데 지금 그게 그렇게 돌아가면 되겠냐고. 네, 그러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두 분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우리가 이제 굵직한 궁금증들 뭐 풀어갔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키워드는 선거개혁,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자꾸 그걸 난 밖에서도 중대선거구라고 그건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국회 권한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다당제가 다양성이 보장되고 이 비례성이 더 강화되는 하여튼 선거제도로의 개혁이지. 그게 뭐 권역별 비례 그 안에도 방법이 많고 지금 많아요. 현재 제출된 법안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한 가지만 놓고 그 중에 하나인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이 정치 개혁이 그래.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이제 쉬운 게 이제 소선거구제 안 한다 그러니까 중대선거제 그러는데 여러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별로 투표를 해갖고 네.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정당별로 투표를 하면 조그만 정당들도 무슨 당 무슨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다 몇 프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얼마를 받든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을 나누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호 1번, 2번이 다 말아먹는 그래서 서로가 4년 내내 싸우는 이거는 없애야 돼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 키워드는 지금의 선거제도, 지금의 소선구제도는 이거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예. 아,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제도로 예. 나아가서 국민 분열을 극복해야 되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다. 그게 금년도의 과제예요. 와, 여기로 딱 모아지네요, 이야기가. 그런데- 예. 음. 아, 지금까지 이재호 상임고문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제 10년의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는데요. 역시 이 원로의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 어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바쁘시더라도 종종 이런 시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뭐 오전에는 안 합니다. 예, 여기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